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한 달 새 5%가 추락을 했다 해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이제 조만간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뭐 관세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호무역 같은 걸 막 점점 더 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조금 뭐 좀 강하게 하고 자국에 뭐 공장을 차리거나 아니면 자국 기업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조금 더 경제가 강세로 갈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가뜩이나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지금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 환율이 계속 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480원, 뭐 90원 왔다 갔다 막 하는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는 1,4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높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400원 후반대까지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온 거죠.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은 물론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뭐 유류비도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원자재 수입하는 것들도 많죠. 우리나라가 또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는 환율의 이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수입 원자재가 또 비싸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공해서 팔면 남겠다 하는 곳들은 이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곳들은 여유가 있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뭐 아주 간단한 제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뭐 중국하고도 계속 경쟁하면서 힘든데 야 이거 지금 환율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너무 튀거나 급등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개인들도 이제는 국장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그 추락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반짝했다가 또 이제 코스닥, 코스피 마지막 거래일에 또 한번 좀 빠지면서 결국 2,400을 돌파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가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는 외국계 자본들도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거기다 뭐 국장이 좋은 상태도 아니니까 계속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계도 나가고 하니까 기관들도 굳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야 미국장 가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계속 떠나면서 당분간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주 섞인 얘기처럼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게 그 국장에서 손해 본 거 미국장 가가지고 다 벌었어요 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104% 실환야해서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장 투자하는 개인들이 사는 거를 추종하는 ETF가 수익률이 100%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남들 따라서 미국장 갔더니 돈 벌었다라는 거를 바로 증명하는 수치가 아닌가. 100%를 1년 만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나스닥이 33% 오를 때 코스닥은 또 23%가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34개국 중에 꼴찌인데 뭐 전쟁 난 나라들보다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국장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을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 얼마 안 되는 국내 주식 사는 것들도 이제 미장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 분위기가 과연 반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있죠.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금값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환율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좋다는 거는 결국에 국제 달러랑 연동된 자산들은 올라가는 거죠.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금 사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금이 약간 조정을 또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환율 막 계속 올라간다는데 그냥 사놓을까? 하면서 이제 금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장 말고 다 지금 다른 거는 막 다 좋다. 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 자,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기준금리는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은에서 내년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에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생각이 있다. 빠르면 이제 연초부터도 하겠죠. 지금 상태가 뭐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풀릴 때 이게 한국 주식으로는 잘 안 가겠죠.
아마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는 원래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신생아 특례 효과로 생애 첫 매수한 사람들이 11년 만에 최대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도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득이 더 높은 고소득자들도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 연초부터 이제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이제 9억 이하의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연말에 지금 무슨 집이야, 뭔 지금 상황에서 이 시국에 무슨 집을 사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연초가 지나고 좀 사람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 집을 좀 사야 되나? 나 애 낳는데 사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이 신생아 특례가 어찌 보면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수요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신생아 특례라는 게. 애를 낳으세요라는 게 어찌 보면 정책인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애를 낳았어. 그럼 집 사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언제까지 오르나 1년 내내 상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전세가 지금 올라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간 계속 올랐어요. 지금 뭐 강동구에 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거기가 약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지만 웬만한 입주장들 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높은 가격에서 전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도권 서울 웬만한 지역들은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전세가 상승이 또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연초가 되고 뭐 또 대출 풀린다, 금리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집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전세 한 번 더 살까? 아파트값 하락에도 선뜻 못 산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11월 정도부터 해서 꺾여가지고 지금 서울도 지금 계속 이게 하락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집 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고관심자들은 그래 지금 집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집은 호가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집들은 호가가 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난 거기 안 살 거고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들은 호가가 안 내려오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집 주인들도 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들도 뭐 급하게 파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이 가격으로 한번 내놓고 아니면 뭐 그냥 더 살게요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망 시기가 어찌 보면 집 사기가 좋은 시절인데 어차피 사실 분들은 근데 이게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된다. 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이 분위기가 어떤 그 계기가 생기겠죠. 아마 금리 인하일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좀 반등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최근 한 2년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거래량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걸로 좀 추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서울 임차인 월급의 5분의 1을 임차료로 썼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수도권, 뭐 서울 쪽이 소득의 20%가 지금 전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웬만한 나라들은 한 24%에서 26%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전월세가 좀 낮은 편이에요. 소득 대비는. 그만큼 이제 집값이 높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처럼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이제 임대를 줄 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나 월세 같은 거를 좀 싸게 주는 거죠. 어차피 집값 오르면 다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근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세나 월세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는 더 높게 받아야 되겠죠. 집값이 안 오르는데 무이자로 내가 돈을 빌려봐야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좀 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아실 필요는 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이 올해도 또 4조가 넘게
적자가 난 걸로 보이죠. 2024년도에 이제 4조 넘게 적자가 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채권을 발행해서 부랴부랴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야, 계속 적자 볼 수는 없다 해서 전세 보증료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쌌죠, 사실. 내가 한 뭐 4억, 5억의 전세를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자동차도 여러분들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특히 막 20대 차주 이러면은 이제 보험료가 엄청나게 높아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과 연령대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게 어찌 보면 상식인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품이니까 11년째 동결하면서 아주 싼 보험료를 받고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고가 지금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5배로 올리지만 사실 2.5배 올린다고 해가지고 될 거는 없다. 사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료를 원래는 보증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없으니까 임대사업을 할 때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을 했었겠죠. 근데 이게 그때 막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할 때 임대사업자가 뭐 악의 축 이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를 내라라고 소급 적용으로 강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집을 빌려준 건 맞지만 보증보험료를 왜 집주인이 내냐 하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막 뭉개고 넘어간 거지.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거나 할 때는 보증보험료를 집주인이 이제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막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상품인데 상품이 생겼는데 상품의 유지 비용을 집주인들이 이제 부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증보험료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집주인들이 누굽니까? 오피스텔 조그만 거 원룸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주택으로 뭐 임대사업 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도 시장이 안 좋은데 보증보험료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내라고 하면은 아마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더더욱 빌라랑 오피스텔 분양받고 신축 공급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지금 완전히 정말 그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 나비 효과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데 이 첫 단추 잘못 깬 거를 안 풀고 계속 어떻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년에도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좋은 소식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22분. 그러니까 파주 운정에서 딱 타가지고 서울역 오면은 20분 걸린다. GTX A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거 지금 요즘 인증글 막 엄청 올라옵니다. 도어 투 도어로 제가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갔어요.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한 30분 정도, 출퇴근이 한 40분, 5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실제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20-30분 만에 뚫는다는 건 상당히 괜찮고, 이게 GTX A 이 남부 노선 대비 훨씬 좋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용선입니다. 전용선이니까 속도도 좀 빠르고 배차 간격도 좀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 다른 선하고 같이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북부 권에서는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이게 계획상으로는 이제 한 1-2년 정도 지나면은 삼성역은 안 쓰지만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역만 무정차로 이제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제 동탄에서도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GTX A 요 북부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GTX A 요 라인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이걸 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과 되게 가까운 곳들, 역에 거의 붙어 있는 단지들은 상당히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TX 역까지 뭐 걸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마을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지하철을 막 갈아타고 가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이 많이 반감될 겁니다. 왜냐면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뭐 환승하고 이런 시간에 기존의 다른 뭐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걸 타고 가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되는데 이 교통비는 뭐 1.5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딱 그렇습니다. 분당선이 약간 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분당선을 타면 한 10분, 15분 더 걸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분당선 타면 10분, 15분이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분당선 타고 다녀요. 왜냐면 그 10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교통비가 뭐 하루에 한 몇천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20일 내내 이제 출퇴근하면은 꽤 큰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10분, 15분 그냥 기다리고 가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GTX라는 거는 역에 아주 많이 가까이 붙어 있는 단지들이 큰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서울에 공공주택 분양이 없었다. 낙제점 받은 정부 공급 목표. 그러니까 올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600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를 달성했는데 내년도가 더 문제예요. 내년도도 없어요. 내년에도 공공주택 분양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 인근에 지금 공공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한숨을 많이 쉬거든요. 아, 올해는 진짜 없었는데 내년에도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공공 분양도 결국에는 다 공사비와 연동되는 것이고 그러면 싸게 할 수 없다면 짓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정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25년도에도 분양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을 노리고 있던 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 분양 역대 최저치 예상한다. 민간도 다 합쳐도 민간을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분양도 물량이 적은데 민간이라고 해서 뭐 공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야, 도저히 이거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도 좀 많이 내려가 줘야지 이걸 기반으로 금융 비용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답 안 나온다.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공사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금융 비용은 아직 뭐 천천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업성 나오려면 쉽지 않겠다. 그나마 수도권 쪽은 요즘에 청약 시장이 그래도 좀 불이 붙어가지고 아 그래 조금 무리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이 좀 있겠죠, 시행사가. 그래서 조금 분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방 쪽은 아직도 미분양이 많고 해서 당분간 공급의 어떤 쏠림 현상은 더 심할 것 같고 전체적인 물량은 역대 최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물티슈랑 어떤 뭐 부채 주고 아니면 무슨 뭐 핫팩 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 상가 분양을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를 또 무심코 한번 가볼까? 요즘 금리도 내려간다는데 해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분양 계약서에 자기도 모르게 서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차익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 여기 월세가 얼마가 나올 거고 여기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여기 뭐 위에 정형외과가 엄청 크게 들어오고 뭐 노인병원 뭐 요양원들이 여기 뭐 200평이 들어오니까 사장님 이거 그냥 사시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여기 대출 80%씩 나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 5천만 원 있으면 그냥 상가 하나 생깁니다. 이걸로 노후 대비 됩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세상에 그런 좋은 물건이 아예 없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어떤 홍보에 의해서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분양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 좋은 물건을 산다는 거는 쉽지 않다. 정말 좋은 거는 나한테까지 잘 안 옵니다. 이런 분양 시장에서는. 그래서 또 연말 연초에 또 이제 그 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에 분양으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시장에 보면은 이제 초기 분양 받아가지고 거의 반값에 경매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말은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도시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1층이랑 2층 상가들 막 다 비어 있는 곳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어떤 막 많이 알아보고 정말 조사를 철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무심코 그냥 가볍게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했다가 이제 사인하시는 경우는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또 다뤄봤습니다.